아까 축사 때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한테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최자 측의 부탁으로 무의당 선생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가 좀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무의당 선생님을 소개하기에는 지가 너무 그릇이 작습니다. 그 양반은 어서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다 분간을 하지 못했어요. 그 양반은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나는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냥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다리다, 뭐 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가 아는 대로 그분의 생애가 어떠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28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6남매를 낳으셨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전부 다 가족들이 성당에 가서 성당 천주교회도 가셨으면 좋겠다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유언을 들으시고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다 가족이 같이 성당에 갔어요. 특별한 집안. 그래서 그 천주교에 들어간 게 1940년도인데 2차 대전이 시작됐던 그러니까 신부는 적성국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본하고 전쟁하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적성국가 신부가 있는 성당에 갔으니까 계속 감시를 당하죠. 가족이 전부 감시당하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당하고 아주 그게 운명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은 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배제 중학교를 다니셨어요. 배제 중학교 졸업받고 경성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셨는데 그게 뭐 그 양반이 공업을 좋아해서 그거 아니라 부모님께서 다 자꾸 증용을 가거든요. 이때 시대. 공업하고 공업전문학교, 의과대학, 의학전문학교에 가면 증용을 안 가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해방이 돼가지고 서울대학이 재정비되면서 국대학이라고 서울대학 전체로 큰 대학으로 이렇게 만든 국대학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업전문학교로 대표해서 분정에서 서울대학 안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에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총장으로 미국 군인 장교를 총장으로 내려보내는 그 안에 대해서 학생들이 반대를 했는데 거기에 반대는 느꼈어요. 근데 그 전에 총장으로 오니까 뭐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그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맨날 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적당한 사람들 오면 뭐라 하냐 내가 서울대학에서 1호로 쫓겨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만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국립과대학에 미학과에 재입학을 했어요. 미학과라는 게 뭐냐면 철학과 아니라 미학과 2기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학 다니다가 6.25가 나니까 4학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서울대학은 이제 더 다니시지 못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 먼저 성역고등국민학교로 거기 있는데 그게 다 피난민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고등국민학교 정식 중학교 과정이 아니고 중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국민학교죠. 거기에 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랑 같이 손잡고 그 학교를 인수해서 거기서 누가 교장을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모든 국민당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26살 때 성인고등국민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6이라면 뭐 대학 다니고 뭐 그럴 어린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교장을 했어요. 근데 애들을 키워놓고 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요. 왜 못했느냐? 정식 중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 아니니까 고등학교에서 못 봐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정식으로 고등학교를 인가를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인가 맡는 수석을 해서 이제 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경에 가서 서류를 내니까 이게 잘 안 돼. 26, 7살 먹은 아주 어린 청년이 와서 학교 맺는다고 나니까 뭐 공무원들이 그거 제대로 읽기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많죠.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해서 이제 고등학교 인간하고 중학교 인간하고 해서 그 인간한 학교가 지금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게 대성 중고등학교입니다. 그게 교육자예요. 원래는 교육자라. 근데 학교를 경영해보니까 잘 안 되잖아. 관세 많이 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국회의원 하는 게 제일 좋죠. 국회의원 해서 좀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가득한. 국회의원 입후보했는데 당선될 택이 없죠. 나이도 어리고 그 당시에는 선거라는 게 돈 있고 말이지 막걸리 주고 방목 주고 다 이렇게 했으니까 표를 얻기가 어렵잖아. 이게 떨어졌죠. 근데 2년 후에 다시 입후보를 했어요. 두 번 국회의원 입후보한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육자이면서도 정치를 했으니까 정치가 떨어졌는데 그 정치관으로 학교 이사장하고 이럴 때 틈이 있을 때 뭐를 강의를 했느냐면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북진통일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전쟁에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희생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5일이 갔다. 박정희 정권을 딱 쥐니까 전국에서 빨개 잡아들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강원도 들춰보니까 빨개라는 낙이 찍힌 사람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없다고 그랬더니 말이야 막 아우성을 쳤다고.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형의 죄목은 평화통일이 아니고 이북의 스파이로 첨단으로서 했다. 그게 죄목이 돼서 사형이 됐는데 하여튼 평화통일을 주장한 사람이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평화통일 주장자. 그래서 빨개이고 몰려가지고 군사재판에 해부가 됐어요.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하는데 언도가 8년 언도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재밌는 거는 항고를 안 했어요. 1심에서 딱 판결 8년 하니까 다시 항고를 안 했다. 딴 사람들이 왜 항고 안 했느냐 그러니까 그거 뭘 했느냐고 그냥 쉬운데 내가 항고에 뭐 내가 주장하는 걸 관철될 것도 아니고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데 아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그러니까 이제 서울서 재판을 다 받았는데 강원도 사람이니까 춘천 형무소로 옮겼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가기 전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한 부인이 이제 이인숙 씨라고 있는데 양반은 경기여고 나왔다고.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제일 가기 힘든 고등학교예요. 경기여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다녔어요. 서울대학 사범대학 졸업한 교수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둘이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이사장하고 부인은 이제 학교 선생하고 그러면 딱 짝짝꿍이 맞지. 그러니까 이제 교육가로서 훌륭하게 갈 것이다. 거기에 이제 다 마음이 다 잘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양반 한 번도 백목을 가지고 애들 가르쳐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무의당이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밥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선생을 해야 되거든데 그 양반이 학교 이사장이야. 그런데도 당신 부인을 선생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야. 경찰서에 신원조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신원조회라면 안 돼. 근데 처음엔 왜 안 되는지 잘 몰랐다. 야기 보니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무의당이 감옥에 갔다 나온 다음에 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치 정화법. 정화라는 말 아시죠? 정화조라는 게. 정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나쁜 얘기는 때 묻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럼 너희 저리 가고 우리끼리 해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정치 정화법에 걸려서 정치 못하죠. 사회안전법에 걸려 있어요. 사회안전법이라는 건 일제시대에 남은 법의 단죄인데 재판 없이 아무 때도 구속해서 청송 감옥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근데 원주에는 그 사회안전법에 걸린 사람이 셋이 있어요. 지학순 주기요, 김지하 시인, 무의당 장익순 선생. 이제 이렇다. 그래서 부인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법적으로는 연좌제 이럽니다. 연좌제. 재작년 가을에 제주도에서 한살림 생산자 되시는 여성분들이 40명 원주에 왔어요.
근데 무의당 소개하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연좌제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이거 어렵죠? 듣기가 좀 어려운 문자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 깔깔대고 웃어. 왜 웃느냐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은 반수 이상이 연좌제에 걸려있다. 제주도에서 연좌제 모르는 놈은 이상한 놈들이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못 알아봤어.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뭘 해. 그러니까 밭에다 포도나무 심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다 뭘 해야 돼. 농약 치고 화학 필요 써야 되잖아. 농약을 확 치면은 그 농약 기운이 당신한테 돌아와가지고 그게 건강에 해롭다는 걸 거기서 실험을 자기가 실습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치는 농사는 안 된다는 거 아주 확고히 가지신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요새 무슨 얘기입니다만 머리에 먹물 들어있는 사람 농사 지면 그 농사 돼요. 안 되지. 이게 농사도 세월 보내는 거야. 그동안에 뭘 했느냐. 열심히 북을 가지고 이게 글씨 쓰는 연습을 하시고.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글씨를 배웠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기초가 아주 간단해.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발전하게 글씨를 배우시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다 세상이 또 바꿔주려고 말이죠. 원주의 전주교 교구장으로 지학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인데 고생 많이 하고 38선 넘다가 붙들려가지고 감옥살이 해요. 나중에 또 한국에서도 민청학명사 때문에 감옥살이 해요. 그러니까 남북을 다니면서 감옥살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로마에 유학을 갔는데 로마에서 뭘 했냐면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게 열렸어요. 그게 천주교의 그 당시에 교황하시는 분이 이렇게 문 꽉 닫고 담벼락 싸면 안 된다. 어떻게 사회하고 소통하고 사회 개발에 이바지할 거냐. 300명의 진보적인 학자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좀 나한테 좀 가르쳐내라. 그래서 300명이 토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낸 것을 교황이 검토해가지고 사인한 거예요. 그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라는 거예요. 그걸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지학선 주교는 로마에 유학 가서 그걸 다 들여다봤어요. 그 당시는 한국에서는 제일 진보적인 신부예요. 그 당시에는 뭐 강근에게 게 아주 보수적이지. 딱 꽉 맥힌 교회가 있는데 그분만 튀는 것을 배우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주교를 임명하는데 제1번으로 아무개 지학승을 주교로 임명한 게 좋겠다. 그래서 뽑혀서 온 사람이에요. 45살의 주교. 왔는데 이 양반이 원주 와서 자기하고 뜻을 맞춰가지고 일할 사람을 구했는데 강원도 산골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보면 다 허당이야. 근데 누가 저기 빨개로 몰려가지고 농사짓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 사람 만나보라고 말이야. 그냥 주교가 불러가지고 만났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니까 의사가 딱 맞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것 무의당 장이 쓰면 사람이 그대로 나가고 있거든. 근데 무의당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3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무의당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다른 공부 안 하고 진보적인 세계의 진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죠.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죽이 딱 맞으니까 지학순 죽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38살 먹은 청년을 교구 사도회 회장으로 임명했어요. 이게 뭐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반대도 있고 그랬겠지. 근데 이제 원체 무의당인 사람은 인격자니까 원주선 다 그걸 아니까 반대자가. 진주교가 뭘 부탁했냐면 교회 청년들 데려다 교육해라. 두 번째는 교회 일치운동해라. 두 가지 과제를 줬어요. 교회 일치운동을 얼마나 재밌게 했냐면 그때는 성당에 기독교 목사가 와서 설교했어요. 신부가 기독교에 가가지고 강론하고 스님이 성당에 와서 법원하고 신부님이 절에 가서 강론하고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서 죽게 됩니다. 그거를 지학순 죽이라는 분이 대단한 게 뭐 무의당이 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다 모아서 점심 먹고 같이 놀아요. 한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면 민청학년 사건이 나가지고 지학순 죽이는 대표였거든요. 12년형으로 언더받았어요. 12년형을 언더받았는데 7개월 만에 나왔어요. 우리가 놀리느라고 맨날 아이고 박정희 있는 세월이
우리는 12년인데 박정희는 7개월이 10년이면 해라고 이렇게 웃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돌아와가지고 원주 역 앞에서부터 김지하도 같이 고생했으니까 데리고 걸어서 시내에 들어오는데 그 당시 원주 인구가 11만밖에 안 돼요. 근데 3만 명이 연도에 나와서 만세 부르고 말이야. 옷을 벗어서 길가 깔고 말이야. 이 아우성을 쳤다. 박정희가 얼마나 화가 났냐. 범법전을 풀어줬더니 말이야. 영웅대접을 한다고 말이야.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런 속에서 지주교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딱 바꿔지고 이럴 때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1970년도에 서울 YMCA 강당에서 삥땅 심포지움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 당시엔 버스 차장은 이렇게 가방을 둘러매고 돈 받고 집어넣고 탁탁 치면서 이렇게 돌아 이러면 차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차장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 차장은 그냥 시골에서 중학교 마치고 서울에 취직 와서 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한씩 돈 가방에서 돈을 빼서 이제 자기가 이제 삥땅을 해 먹고 사는 거예요. 얘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노동문제연구소에다가 편지를 냈어요. 내가 하루 16시간 차장 노릇하면서 도저히 그것만 가지고 내 먹거리가 다 안 되니까 삥땅에서 돈을 모아서 그거 가지고 나도 보충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골에서 사시는데 생활비 보내고 그 밑에 내 동생이 있는데 중학교 가라고 학비 보내고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도둑질한 것 같아서 양심이 가책이 돼서 못 살겠다고. 이거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진정문을 노동문제연구소에다 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나 다른 종교단체가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원주에 내려가서 무의당한테 상의하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지학생 주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자. 지주교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지주교님이 웃으면서 저 다른 사람 무슨 나라에도 하지 뭐. 그래서 삥땅 심포지움이라는 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처녀아이가 보낸 편지를 다 읽고 이걸 어떻게 대답하면 좋으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대답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주교 혼자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 처녀한테 네가 잘못했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내가 거꾸로 물어보겠다고. 그 버스회사 사장님, 당신 월급 얼마 탑니까? 당신은 얼마 월급을 타고 먹고 있는데 당신 밑에서 일하는 처녀아이는 다른 선진국가면 8시간만 일을 해도 자기 행복권을 다 추구할 정도로 먹고 남으면 돼. 얘는 그거의 곱절인 2배인 16시간을 일을 해도 제 입에 풀칠을 다 못하지 않소. 그런 직원을 두고 당신은 어떻게 월급을 받고 먹고 살아? 구청장님 좀 물어봅시다. 서울이니까. 당신 밑에 버스회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한 처녀가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셔? 당신은 월급 얼마 받았어? 이렇게 이제 찾아 올라가는 거네. 장관님들, 국회의원들, 당신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전날 수출이 많이 됐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다고 그렇게 담화 발표한 게 있었어요. 대통령께 좀 여쭙겠습니다. 수출 많이 해서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도 이렇게 딱한 전야애가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성인도 아니고 말이야. 아직도 미성년자가 하루 16시간씩 일을 해도 제 입에 풀칠도 다 못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 심포지움이 끝나자마자 중앙정보부에서 싹 깔아버렸어.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게 없었어. 근데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 그 당시에 기독교나 중국에 다 할 것 없이 교회에서 그때까지는 박정희한테 민주화운동의 구실로 내세우는 게 자유권을 가지고 내세우는데 이제는 자유권만 가지고 안 된다. 생존권을 가지고 내세운다. 그래서 자유권과 생존권이 같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요. 그 자유권과 생존권을 같이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 그건 생명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주 많이 쓰여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운동의 근원이
삥땅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의당의 부탁에 의해서 지학순 주교님께서 뭘 했느냐면 신용협동조합을 보급하는 운동을 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아까 소개한 장화수 교장 선생님이 진광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는데 이 양반도 38살에 고등학교 교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다가 지학순 주교님이 만든 학교니까 협동교육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서 신협운동을 하는 강사들이 있어가지고 밤이면 농촌 다니면서 신협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엔 박정희가 5.16 난 다음에 정권을 쥔 다음에 민주적인 요소는 싹 없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도지사, 시장 선거고 군수 선거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민주적인 요소는 싹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임명돼요. 전부 임명돼요. 거기다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농협, 그때는 협동조합이 농협 뒤에니까 협동조합의 이사장도 임명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임명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유일하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조직은 신용협동조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협운동을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돕자 이것도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운동이에요. 그걸 열심히 했다. 그래서 강원도 일대 신협운동이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신협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같이 상부상조하는 운동이 생기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남한강일 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수해를 많이 입었다. 그걸 복구하도록 독일에서부터 돈을 줬어요. 그 돈을 받는 뭐 여러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받았다. 받으니까 그거를 옛날 같으면은 주교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너 얼마 가져가 써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러한 구조였었는데 지학순이라는 사람이 묘한 사람이에요. 그거 안 된다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건 거지근성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협동 조직을 한 데만 줘라. 개인은 안 된다. 일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주는 거 없다. 이렇게 조건을 딱 걸어가지고 정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교육단체 해서 대표자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줬어요. 그때 돈 준 돈이요. 그 당시에 충청북도 단양군 1년 예산만큼 돈을 줬다. 그게 뭐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협동조직 운동을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그 동네가 같이 사는 연구를 하는 데만 돈을 주는 거예요. 나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서로 다 너고 나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조직체에 들어가서 같이 돈을 받아다 같이 사업을 하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물어내야 돼.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이 물어내야 되니까 이게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여기 전시의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옆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조직이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적인 협동 조직이 번지게 됐다. 이게 농촌만 한 게 아니에요. 광산 지역에도 똑같이 했다. 광산 지역 같은 데는 막장이라고 있습니다. 광산의 맨 끝머리 분명히 막장이냐. 인생의 막장이라고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 술 먹고 땡깡 부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쌀이 없어서 쌀 구러 가면요 30% 더 얹어줘야지 꾸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양쪽에다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광산 지역은 2년 동안에 확 떨어졌어요. 그 확 달라지게끔 운동한 분이 지금 무의당 사람들 이사장이에요. 신협의 사무총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도시 쪽에다가 맡기려는 게 어떻게 돼요? 농촌에다가 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직을 했으니까 전부 유기농산물 생산 운동을 벌린 거예요. 열심히 생산해서 유기농산물을 만들어냈더니 그걸 가지고 도시에 와서 주부들한테 팔려고 그러니까 도시 주부들이 거뒀다 보지도 않아. 요즘 배추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렸단 말이에요. 이 구멍이 뻥뻥 뚫린 배추를 누가 먹으라고 이걸 만들었냐 이게. 그때만 해도 주부들이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걸 다시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촌하고 주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맞부닥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농부하고 주부하고 같이 협동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밥상 공동체다 이렇게 처음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놓고 농촌에 농부가 안전한 먹거리를 주면은 도시의 주부들이 그거 가지고 가족이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 생산비를 농촌에 돌려주면 다시 또 생산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자. 근데 이게 밥상 공동체라니까 이름이 좀 좋으니까 생명공동체라고 부르자. 생명공동체라고 불렀는데 그거 가지고도 좀 팍 머리에 안 들어와. 근데 돌아가신 우리 박재일 한살림 전에 회장이 그거보다는 한살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요. 아 그거 좋은 일이지. 이름이 한살림이 된 거예요. 한살림의 근원은 뭐냐? 밥상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도시에 주고 그걸 받아서 주부들이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 거기서 돈을 가지고 농부 주고 이게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하는 거. 그게 한살림의 기조예요. 이렇게 해서 운동을 운동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동안에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한살림의 근본 정신 이거를 정식으로 우리가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살림 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그게 한살림 선언이 발표가 됐는데 그 한살림 선언이 발표가 됨으로 인해서 한살림이 추구하는 논리가 이론으로 딱 정립이 된 거죠. 그 한살림이 주장하는 이런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다 개별적인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우주적으로 봐야 된다. 생명을 우주적인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한살림 선언이라는 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1991년에 무의당이 속이 아파서 가서 진찰을 했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이 내렸어요. 위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 양반이 그 2년 동안 암으로 투쟁을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시게 됐죠. 돌아가실 때 67살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니시던 성당이 원주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에 있어요. 거기에 3,000명의 조문객이 모였죠. 온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일 줄은 몰랐어요. 참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좀 안 된 것은 이 양반이 생전에 책을 한 권도 쓴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마음 놓고 강론을 못했어. 이 양반 교회 평신도회 원주교구 평신도회 회장이니까 종교적인 행사에 가서는 축사도 하고 해. 종교활동이니까. 그러나 그 밖에는 가서 잘못 얘기하면 딱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못하잖아. 이 양반이 책 한 권 남긴 적이 없다. 근데 제일 지금 그 양반의 얘기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노자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그 이현기 목사라는 사람이 녹음기 이렇게 가져가서 선생님이 이거 노자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아 그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거를 다 녹취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해서 낸 책이에요. 근데 노자에 대해서 제일 쉽고 제일 잘 설명된 책이다. 아주 인기가 많아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해 보니까 이 양반이 우리 후배들한테 몇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엎드려 기라고 했어요. 너희들만 목기가 올리지 말고 누구 만나면 쫙 펴서 그분을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이게 요새 한 사람에서 열심히 하는 모심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낮추고 자세를 낮추고 상대방을 받들어 모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계산 보지 말라고 했어요. 뭐 내가 밥 사줬으니까 너는 나 밥 사주겠지 있다고 계산하지 말아야 돼. 세 번째는 과실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집 앞에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과일이 열렸어. 그 누가 와서 따먹으려고 그러고 그건 내 건데 왜 네가 따먹느냐. 그따위도 하지 말아라. 먹고 사람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먹게 해야 돼. 그렇게 우리 후학들한테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양반의 정신에 따라서 원주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변화예요.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원주에는 협동조직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협도 10개나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 크레딧 노숙자들이 돈을 모아서 노숙자끼리 서로 돕는 신용협동조합입니다. 요즘에 신문에
서울역 앞에 쪽방촌이 있는데 그 쪽방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산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 원주의 크레딧 신용협동조합에 와서 보고 노숙 거는 사람들도 힘을 모아서 같이 사는데 우리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위치해 있지 않냐.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변화하더라고요. 이런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도 3개나 있어요. 대학생협도 있고 교육협동조합, 엄마들이 유치원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돈 내가지고 유치원 만들어서 거기다 아이들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복지조합도 2개나 있고 생산조합도 1개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조합인데 아까 내가 소개했지만 노인생협도 있고 의료생협도 있고 문화생협도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협동조치를 통해서 되고 있어요. 이 원주는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링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뭘 했냐 2003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22개 협동조직이 모여가지고 거기 참가하는 사람은 3만 명이에요. 3만 명의 협동조직체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국제교류도 같이 하고 합동연수하고 정기적인 행사, 송년회 어린이날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신문을 같이 발행합니다. 6,000부. 벌써 54호 나가고 있어요. 로컬 푸드 하는데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거 그 지역에서 소개하는 운동. 이게 한국에서 제일 잘해요. 그래서 금년도도 한국 전체의 로컬 푸드 대회를 원주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거하고 다 관계가 없고 순수하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것 뿐이지 그 효과라는 걸 말도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공을 많이 쓸 것 중에 하나는 마사회에서 화상 경마장이라는 걸 보여주다 쓰려고 했어요. 서울에 경마장 하는 것을 텔레비 화상을 놓고 원주 사람들 거기서 같이 티켓 끊고 거기서 경마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반대로 못했어. 그런 거 들으면 뭐 주머니 돈 다 빨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운동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내가 무의당을 보는 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의당 선생을 어떻게 봤느냐 평화로 한 것을 쭉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이현주 목사는 무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부모 없는 집안에 맏형 같은 분이다. 김지아 씨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는 일 없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다.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만 기억하다가 마침내 한 폭의 산속 난초가 되신 분이다. 이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사회에 밀접하면서도 매몰되지 않고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으면서도 안에 계셨던 분이다. 박재일 아까 한살렘 회장은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시던 분이다. 김성동 씨라고 소설가가 있습니다. 돈을 모시지 말고 생명을 모시고 세울래를 섬기지 말고 흙을 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김종철 씨라고 녹색평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풀뿌리 백성을 하느님처럼 섬기고 사람 사는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도종환 시인이라고 해서 젊은 시인이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순한 물 같고 편안한 흙 같은 분이라고. 유홍준 씨라고 하던 문화재 청장하던 분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문인화의 세계를 보여준 마지막 문인화가 이병철 씨라고 귀농운동 하시는 분이 있어요. 깊은 산골에 핀 난초의 향기를 저작거리 한가운데서도 나눌 수 있었던 분이라고. 아까 소개한 우리 이경국 씨는 뭐라고 그랬냐? 무의당의 생활 태도를 보고 평생을 모시면서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김민기 연출가죠. 아침 이슬 작곡한 사람. 내게는 아버지 같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의당을 평가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한테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무의당을 수고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의당이 아주 옆에서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참 존경스러운 거를 누굴 만나면 그 양반 눈높이하고 똑같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은 또 말이 잘 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대로. 이 양반이 아까 고등국민학교 때 뭐 영어 선생 되고 그랬는데 영어 집에 있으면서도 뉴스윅, 뭐 타임 이런 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다 영어를 보시는 거예요. 영어
발음은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뉴욕타임스부터 시작해서 ABC 기자들이 오면 그 수준에 딱 맞게 얘기해요. 이 양반이 집에서부터 시내에 들어오면요, 암만 오래 걸려도 10분이나 15분이 못 오는데 잘못 걸리면 2시간 이상 걸려. 다니면서 리아카 끄는 사람, 풀빵 파는 집에 들려서 잘 있느냐고, 손주 어떻게 커? 이렇게 다 이렇게 물어요. 왜? 이 양반이 주례를, 그때는 옛날엔 주례 쓰기가 어려워요. 다 주례 부탁하기가. 이 양반은 주례 부탁을 다 들어줬고, 그 집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백성들이 사는 수준에 딱 맞게 같이 대화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그랬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암에 걸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그 양반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뭐 술 먹고 개걸거리는 소리도 다 들어요. 그러더니 이거 오죽하겠어. 암 안 걸리면 견디겠어요. 이 양반이 이 와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글씨를 써달라고 그런 사람이 다 써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냥 아들 3형제인데 아들 3형제한테 하나도 준 게 없어. 조카도 준 게 없어. 부탁을 안 했으니까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게 한이야. 조카들도 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사신 그런 무당을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양반의 생애가 우리 인생으로 이 나라 발전에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돼서 같이 수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얘기를 못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무당을 소개해서 혹시 누가 안 됐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